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통증 중에 하나가 이제 복통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배가 아프면 내 배가 왜 아플까? 뭔가 이렇게 속 시원히 좀 들여다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물론 해봤죠. 복통뿐만이 아니라 어깨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일단 아프면은 왜 아픈지 궁금하잖아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검사와 진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검사와 진단은 단순히 이 병이 어떤 병이다라고 알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와 또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질환이 바로 암이잖아요. 폐암과 유방암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폐암은 국내 사망자 수 1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여러 암종 중에서도 위험한 암으로 손꼽힌다. 이런 폐암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진단이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을 뿐만 아니고 저희가 쉽게 시행하는 흉부 엑스레이만으로는 초기 단계의 작은 암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저선양 흉부 CT를 통해서 조기 폐암을 발견하고자 하는 검진 시범 사업이 지난 2년간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선양 CT를 통한 조기 폐암의 발견율이 일반 폐암 환자의 약 3배가량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선양 흉부 CT를 시행하는 것을 국가암 검진의 일환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 조직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방암은 40세에서 69세 한국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유방암 역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자가 검진을 비롯한 여러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자가 검진을 습관화하고 두 번째로 의사의 진찰을 주기적으로 받고 마지막으로는 유방 영상 촬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중 이런 유방 영상을 통한 진단이 유방암의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유방 촬영술이 조기 유방암의 발견에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나 30대 초반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방 촬영술을 매년 시행할 경우 방사선 노출로 인한 해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자가 검진을 주력하고 만약 이상이 느껴진다면 초음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폐암과 유방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은영 과장과 함께 폐암과 유방암의 진단을 위한 여러 영상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사실 이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방암이 될 텐데요. 근데 이 유방암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만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폐암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4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꼭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폐암과 유방암, 어떻게 하면 조기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은영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먼저 폐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숨을 쉬고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호흡기의 역할일 것 같은데 폐가 대표적인 호흡 기관이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분에 약 16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파이프 형태의 기관을 타고 내려와 두 가닥으로 나뉘는 기관지를 지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를 통틀어서 우리가 호흡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폐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 모양의 기관지는 나뭇가지 형태로 뻗어나가는 새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연결됩니다.
호흡작용을 통해서 깨끗해진 피는 심장을 거쳐 온 몸을 돌면서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지에서의 공기 흐름이 좋지가 않거나 또는 폐포가 손상되어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폐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발생했을 시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위암이나 뭐 대장암처럼 많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네, 폐암은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발병률 그리고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2017년도 발표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위암, 대장암에 이어서 3위의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암 사망에 있어서는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즉 진단을 받은 이후에 5년 이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암이나 대장암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장 공포스러운 암 중의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망률 1위, 진짜 네. 좀 무서운 그러니까요. 암인데요. 이렇게 무서운 폐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는 약 6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환자의 약 70 내지 80%가 흡연과 연관이 되어 있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10배 내지 30배가량의 높은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네. 이러한 흡연 외에 다른 원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최근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비흡연자에서도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간접 흡연이라든지 음식물 조리에 발생하는 연기 그리고 요즘 흔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 오염 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에 가족력이 있을 경우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특정 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 등이 폐암의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 폐암의 증상이 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 폐암도 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좀 초기에는 증상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네, 폐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발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상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물론 암이 진행할수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게 됩니다. 그래서 폐암에 나타나는 증상은 그림에서 보듯이 그 덩어리 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기침과 객담, 그리고 객혈,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기침입니다. 물론 기침은 감기라든지 다양한 폐질환에서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거나 낫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쯤 폐암에 의한 것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래에서 피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쉰 목소리처럼 목소리 변화가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는 폐암으로 인한 증상이 아닐지 한 번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네. 또한 이런 국소적인 증상 외에도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 그 전이된 장기에 맞게 어떤 특이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뇌로 전이된 경우에는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 만약 뼈로 전이된 경우에는 그쪽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없으면 조기에 좀 발견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렇듯 폐암에 있어서의 조기 증상이 없는 이유는요. 폐에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하는 감각신경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일정 정도 커져서 비로소 신경이 분포하는 둘러싸고 있는 흉벽이라든지 아니면 가슴뼈를 침범했을 때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에만 의존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그런 그래프에서 보듯이 진단 당시에 병기가 높아질수록 폐암의 5년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즉 같은 폐암 환자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검진을 통해 이른 병기에 폐암을 발견하는 것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던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이제 가슴 사진이라고요. 네, 흉부 X선 사진은 우리가 흔하게 엑스레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흉부 질환 환자의 영상 검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흉부 X선은 흉곽 전체를 한 장의 영상 안에 이렇게 담아내기 때문에 전체를 한눈에 그 윤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을 보셨겠지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검출기에 가슴을 댄 뒤에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호흡을 잠시 멈추면 단 몇 초 안에 검사가 끝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흉부 사진을 통해 양측 폐 그리고 심장의 윤곽, 기관의 이상 여부를 살펴보게 됐는데요. 간단하면서도 비교적 비용이 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제한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폐암이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흉부 X선 사진을 통해 1cm 이하의 작은 암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도 뚜렷이 보일 정도의 폐암이라면 실제 검사를 해봤을 때 이미 진행된 암인 경우가 많은데요.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사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받았던 70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엑스레이 상에서 공기로 가득 차여 있는 폐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우측 상엽에 해당하는 부위에 하얗게 덩어리가 쉽게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병변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CT 시행을 하였고 그때 보았을 때 우상엽에 이렇게 폐암이 있고 양측 종격동으로의 림프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술은 불가능한 3기 이상의 진행된 암이었던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흉부 엑스레이에서 발견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은 이러한 3차원적인 인체를 투과한 일종의 그림자 신호를 평면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물들이 서로 겹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흉부 X선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폐혈관 그리고 늑골이 겹쳐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횡격막에 의해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 폐암이 위치할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그냥 정상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후에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환자였습니다. 2주 뒤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연히 CT를 시행받았고요. 네. 그때 보았을 때 약 4cm 아이고. 정도의 비교적 큰 폐암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폐혈관이 겹쳐져 있는 이런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암 진단할 때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조금 위험하네요. 네, 흉부 엑스레이 상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폐암이 없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암 선별 검사로 흉부 엑스레이만을 이용했던 그런 대규모 임상 시험의 결과상 흉부 엑스레이를 시험하지 않은 군과 비교해 봤을 때 폐암으로 인한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흔히 CT라고 불리우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폐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영상 검사로서 엑스레이와는 달리 입체적으로 몸속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촬영 방법으로는 이렇게 흉부 컴퓨터 촬영기 침대에 누운 뒤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촬영 시간은 대략 약 5분 정도 걸리고요. 네. 흉부 CT는 엑스레이 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그 뛰어난 해상도를 지니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결절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고 종양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의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CT 촬영이 이제 폐암 진단에 조금 더 유용하긴 하지만 좀 방사선 노출에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방사선 노출량을 좀 줄인 CT가 있다고요? 네, 흉부 CT 검사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단순 흉부 엑스레이랑 비교했을 때 약 200배 정도의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CT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사선 피폭을 현저히 줄여서 촬영할 수 있는 기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저선량 CT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선량 CT로 촬영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단적 목적의 흉부 CT와 비교했을 때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그 피폭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검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선량 CT의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흉부 CT를 찍을 때 저선량 CT를 권유를 해야 될까요? 네, 폐암의 조기 검진의 CT를 이용하는 경우는 폐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 30감년의 흡연력, 즉 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을 시행한 55세에서 74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이럴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고위험군의 환자군에게 매년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였을 때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약 20%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국내에서도 2019년 7월부터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이 국가암 검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저선량 CT에서 뭐 혹이나 그런 뭐 결절 같은 게 발견이 됐다 이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암이 아닐까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암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폐에 덩어리가 생겼다는 소견을 듣게 되면 그것이 암이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검진을 통해 발견된 그런 결절의 약 90%가 양성 결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중 폐암일 경우는 약 한 1% 내지 3%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CT 검사를 시행하고 폐 병변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폐 결절은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서 그 모양과 경계, 크기 등을 파악하여 악성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하고 아니면 즉각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모두 암은 아니지만 혹시 만에 하나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선량 CT를 통해 발견된 결절이 모두 암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암이 많이 의심되거나 그리고 그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조직 검사를 고려하지만 암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병변의 크기 그리고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추적 검사 기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통은 발견된 결절이 고형 결절일 경우에 약 2년간의 추적 검사를 통해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양성이라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요. 간유리 음영 결절로 나타나는 악성 병변의 경우에는 천천히 자라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의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이러한 고형 성분을 이루어진 악성 폐암의 경우에는 약 10개월의 추적 검사상 크기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뿌연 형태의 간유리 음영의 폐암의 경우에는 약 4년간의 추적 검사상 크기가 약간 커지고 내부 음영이 증가된 정도의 변화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결절의 크기 그리고 내부 형태에 따라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적절한 간격의 추적 검사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혹이 발견이 됐을 때 암이라는 걸 확진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검사를 시행하게 될까요? 네, 그 흉부 CT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인데요. 확진을 위해서는 그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적으로 암세포를 발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세포를 확진하는 것 외에 조직 검사를 통해 폐암의 세포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치료 결정을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 검사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폐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 유도화 조직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폐 조직 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요. 바늘이 암 덩어리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가장 짧게 하고 그 덩어리 주변의 정상적인 폐 조직을 최대한 덜 거쳐 손상을 줄이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본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암덩어리가 이렇게 1번처럼 기관지에 인접하여 위치할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접근할 경우 정상적인 폐 조직을 전혀 거치지 않고 조직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2번의 경우처럼 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흉벽 바깥에서부터 바늘을 찔러 조직을 얻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처럼 비교적 깊게 그 병변이 위치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영상 유도하에 그 위치가 어딘지를 표시하고 나서 흉곽경 수술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폐암의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는 이렇게 암덩어리의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하여 계획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조직 검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앞서 숨을 쉬기 위해 그 폐로 공기가 들어가고 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관지라고 부른다고 하였는데요. 네. 이 기관지 내부로 이렇게 그림처럼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러한 암이 의심되는 그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그 통로를 통해서 바늘을 넣어서 이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는 드물게는 심한 출혈이라든지 기관지 경련 그리고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CT를 활용한 검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네, 이는 경피 바늘 조직 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피부를 경유하여 해당 암덩어리에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조직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CT라든지 아니면 투시 장비 유도하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그 부분에 작은 창을 열어서 바늘을 갈비뼈 사이로 진입시키고 그 덩어리에 꽂아서 이 조직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상엽에 있는 폐암 조직에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얻는 영상이고 8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객혈, 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주로 병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앞서 말씀드린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CT 유도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 유도하에 그 병변의 위치를 표시하고 나서 수술장에서 직접 떼어내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작은 결절이 점점 커져가지고 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경우였고요. 네. 이 경우에는 수술장에서는 그 크기를 겉에서만 봐서는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유도하에 이쪽에 어떤 볼 수 있는 그 표시를 하고 나온 후 이제 흉곽경 유도하에 이렇게 떼내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폐암의 경우에는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이 아닐까 그럼요, 싶어요. 맞아요.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폐암의 예방법으로 금연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폐암의 9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폐암의 발생 가능성은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그리고 피운 기간이 길수록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금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한 폐암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적절히 받을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그 담배를 피운 양과 또 기간에 비례한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꼭 흡연하시는 분들 또 금연에 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폐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성들이 꼭 피하고 싶은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유방암이거든요. 어떤 암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 들어 가까운 지인들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성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방암이 생기는 그 유방의 구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은 이렇게 지방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내부에는 젖을 생성하는 유선, 그리고 이것을 운반하는 유관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은 쉽게 말해서 이러한 유선과 유관을 구성하는 세포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발생한 암세포가 증식한 종괴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이런 유방암이 예전보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1위, 그리고 전체 여성암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에서 유방암은 갑상선암을 제치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났고, 이 표에서 보듯이 연도별 그 발생률을 보았을 때 그 발생률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방암의 발병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와는 조금 다른 점이 이제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 여성 유방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폐경 전 40대의 그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있어서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셨을 때 네. 서구랑 비교했을 때 주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반면 네. 한국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대가 40대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전체 유방암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서 유방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그런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에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고 맞아요. 또 출산도 이전에는 뭐 셋, 넷 낳는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요새는 뭐 하나 낳거나 네. 아니면 뭐 거의 안 낳는 낳거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고 오랜 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유방암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맞아요. 증가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 이런 유방암은 어떤 여성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모두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가 양측 유방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요. 네. 그때 화제가 되었던 것은 유방암을 진단받기 이전, 그야말로 예방을 위해서 유방을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본인의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걱정해서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시행받았고 그때 BRCA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유방암에 있어서 그런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걸 우려해서 절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전체 유방암의 5 내지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력을 제외하고서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네.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시간의 증가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요즘처럼 출산을 안 할수록 그리고
첫 출산의 나이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첫 초경이 빠를수록 폐경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수유를 안 할수록 유방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음주라든지 그리고 비만 등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방암의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그렇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유전성 유방암이 있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유방에 좀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증상들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전문의를 찾아가야 될까요? 네, 유방암의 초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가 검사를 해보았을 때 유방에서 뭔가 만져지는 멍울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건강 방송 등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끝나고 본인의 유방을 자가 검진해 보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네. 멍울이 만져질 경우에 물론 와서 검사를 시행해 봤을 때 암이 아닌 그냥 정상적인 유방 조직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되게 암이 생겨서 그 부근이 만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유두 분비물, 특히나 붉은색의 혈성 분비물이 나올 경우에는 유방암일 수 있는 유방암을 시사하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유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게 드나드는 공간에 네. 암이 생겨버릴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유관 조직을 파괴하면서 그 부근에 피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 혈성 분비물이 유관을 통해 나와서 묻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거울을 통해 본인의 유방을 이렇게 잘 들여다 보셨을 때 본인의 유방이 양측이 비대칭이거나 어느 한쪽 부분이 푹 패였다거나 아니면 그 유방을 덮고 있는 피부에 국소적인 염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긴다거나 네.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귤 껍질처럼 그 피부가 우둘두툴하게 변화를 보일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멍울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여부,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 특히나 붉은색의 혈성 분비물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유방의 크기가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커졌다든지 그 부분이 늘어졌다라든지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피부가 어떤 염증 같은 것을 보이면서 변화하다든지 이렇게 귤 껍질처럼 우둘두툴하게 변화했다든지 그리고 그 유두가 어떻게 끌려다니듯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방암이 생겨서 그 림프절이 전이될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림프 순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위팔이 이유 없이 부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유방 촬영 검사를 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유방암은 대체로 증상이 없고요. 실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유방암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증상이 없이 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요. 네. 어떤 주기로 검사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에 거의 완치에 가깝게 이르지만 이미 진행되어서 암이 약 4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20% 미만입니다. 네. 따라서 유방암의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한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요. 30세 이후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시행하고요. 네. 35세 이후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게 정기적인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가 될 경우에는 1 내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서 유방 촬영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부모나 자매가 유방암에 걸렸던 그러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대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정기적인 유방 촬영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자주 받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그 유방 촬영술을 많이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일찍부터 이제 네. 촬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방 촬영인데요. 이 유방 촬영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유방암 검사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유방 촬영술, 그리고 유방 초음파, 그리고 MRI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자기 공명 영상 기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먼저 유방 촬영술은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압박대로 유방을 이렇게 꽉 압박한 상태에서 양측 유방을 각각 위아래, 그리고 약간 비스듬한 방향, 이렇게 방향을 달리하여 2회씩 촬영하는 X선 검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유방 조직 안에 종괴라든지 아니면 미세 석회화로 나타날 수 있는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물론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 방법이지만 유방이 한창 성장 분화하고 있는 20대 이하의 젊은 여성에게는 기본 검사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직장에서 하는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냥 소속돼서 하다 보니까 20대 이하에서도 그냥 유방 촬영술을 검진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보이는데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방사선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방 촬영술을 그냥 검진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한 방사선 노출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수유를 하시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이런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유방 엑스레이 또 유방 촬영을 통해서 유방의 어떤 석회화 모양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초기 유방암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미세 석회화라고 하면 유방 촬영에서 작은 하얀 점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며 칼슘이 그곳에 침착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세 석회화가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암인 것은 아니고요. 미세 석회화는 양성 종양의 퇴화, 그리고 유방, 염증, 외상, 이물질 반응 등에 의해서도 석회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양성 질환에서 생길 수 있는 석회화의 예시고요. 물론 유방암 발생 초기에 해당 부분에 세포가 죽으면 그것이 이제 석회가 침착되면서 석회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방 촬영이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여 시행한 확대 촬영을 통해서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그 미세 석회화의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크기, 숫자, 그리고 분포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서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받게 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초음파 검사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유방 초음파는 X선 피폭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경우나 아니면 임신 또는 수유 중인 환자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법입니다. 가장 흔하게 시행받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시행받은 이후에 유방 촬영술의 결과 치밀 유방이라는 결과를 흔하게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치밀 유방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면요. 치밀 유방이라고 함은 이렇게 유선 조직이 풍부하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방 사진에서 쉽게 말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유방을 우리가 치밀 유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사진은 이렇게 유선 조직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치밀 유방입니다. 따라서 이게 유방암으로 확인된 병변인데요.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밀 유방에서는 정상 조직과 마찬가지로 하얗게 보이는 유방암이 발견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이는 사진은 지방이 많은 지방형 유방이라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유방암이 한눈에도 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보조 검사의 일환으로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 시행한 이후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하는데요. 유방 촬영에서 덩어리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초음파를 이용하면 덩어리의 성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덩어리의 모양이라든지 그 경계라든지 그 내부의 성분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혈관 분포가 어떤지를 확인하여 그 부가 정보를 통해 악성도를 예측하는 데 좀 더 그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그 유방 그 방사선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결과적으로 대답은 아닙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유방 촬영술을 시행할 때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방 촬영술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유방 영상 의학적 검사로 증상이 없는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검사입니다. 유방암의 약 4분의 1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약간 미세석회화를 동반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종괴의 소견 없이 미세석회화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세석회화는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만을 가지고 유방암 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유방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또 찍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엑스레이가 좀 안 좋은, 좀 덜 좋은 검사, 네. 초음파는 좀 더 좋은 검사. 잘 보일 것 같고. 그렇게 네. 생각하셔서 차라리 그냥 엑스레이 찍지 말고 초음파 먼저 찍으면 한 번에. 어떠냐 이렇게 맞습니다.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유방 촬영이 상당히 압박을 가해서 그게 실제로 저도 받아봤는데 굉장한 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되게 한번 찍어보시고는 이제는 안 찍고 싶다 이렇게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건 완벽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얻는 정보가 겹치는 게 아니고 유방 촬영에서 얻어내는 정보 그리고 유방 초음파에서 얻어내는 정보가 서로 다르고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이게 암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동의하시고 같이 시행을 하십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검사들이 진행이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또 필요할까요? 예,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의 확진은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추적 검사를 했는데 그 크기가 좀 더 커져서 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결절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의 종류에는 세침, 흡인, 생검술, 그리고 총생검, 맘모톰, 그리고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방암 세침 흡입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네. 세침 흡입 생검술의 경우에는 가느다란 이런 바늘의 주사기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세포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종개에 가는 바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자극을 주어서 세포를 얻어내는 방식인데요. 간편하지만 비교적 적은 양의 세포만을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방 확진 검사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거는 유방 초음파 유도와 총생검 방법입니다. 네. 이러한 총생검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부분 마취를 한 후에 아주 작은 절개 틈을 통해 이렇게 생긴 바늘을 총처럼 발사해서 이 사이 틈에 조직을 갖고 나오는 그런 검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초음파 유도하에 직접 그 통과한 거를 확인을 하고 뜯어내서 그 조직을 얻게 되는데요. 진단적 정확도가 매우 높고 짧은 시간 안에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 후에도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고도 안전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 MRI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MRI를 이용을 하나요? 네, 유방 자기 공명 영상
즉 유방 MRI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암을 누구나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입니다. 따라서 유방암 MRI를 그냥 일반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요. 유방암이 결정이 되고 나서 수술을 하기 이전에 정확한 수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MRI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이 인접해 있는 이렇게 흉벽에 침범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인접한 유두를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양측 영상을 동시에 얻어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전이가 돼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 다발성 그런 유방암이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이전에 어떤 미용을 목적으로 유방 성형을 위해서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지방 이식 등을 시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만으로는 검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요, 검진의 방법으로 MRI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방암도 역시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장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아서 그 생존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검진을 습관화하시고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시행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방 촬영술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야채가 포함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요, 빨리 발견해서 또 예후도 좋게 또 이끌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 1년 정도 저와 함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셨던 김은재 과장께서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네. 과장님? 사실 방송 진행이 처음이라서 좀 서투른 점도 많았을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인데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쉽고 또 유용한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희 TV 닥터 건강 클리닉이요. 잠시 좀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인사를 드리는 그날까지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